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은 고향 친구예요. 어렸을 적 저희가 살던 고향은 시골로 치면 깡시골이었는데요. 저희는 고향에서 밤도 줍고 열매도 따먹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얼굴도 담그면서 그렇게 놀곤 했어요. 지금의 서울살이를 하시는 젊은 분들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땐 별다르게 놀 게 없었어요. 그러다 저와 남편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건 각자 서울에 상경하고 나서부터였는데요. 사투리를 아직 벗지 못한 저와 남편은 서로를 보자마자 고향 친구 만났다는 기쁨에 얼싸안고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러면서도 당시 장난기가 많던 남편은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야, 유진이 너는 촌스러운 얼굴 그대로구나. 누가 할 소릴? 너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 오늘 2차, 아니 3차까지 달려보자. 오랜만에 고향 친구 만나니 참 좋네. 그 만남을 기점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어느새 서로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오래 같이 붙어있으면 가구에도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와 남편도 딱 그랬어요. 낯선 서울살이하며 힘든 거 서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만나면 놀리기 바쁜 친구가 아닌 남자 여자로 보게 되더라고요. 먼저 고백한 건 남편이었어요. 야, 저기 내가 좋은 데 하나 알거든? 가서 밥이나 먹자. 남편은 그날따라 어쩐지 잔뜩 긴장한 느낌이었어요. 뭔 말을 해도 버벅거리고 제가 질문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땐 왜 그러나 했더니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장미꽃 한 다발을 가지고 와 제 손에 덥석 쥐어주며 한 말에 그제야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나 오늘 엄청 떨었다. 너 만난다고 잔뜩 꾸민다고 꾸몄는데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너를 여자로 보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 한번 만나보자. 나름 남자답게 터프하게 한 고백이었지만 정작 저는 그 고백에 빵 터져버렸어요. 얼굴이 벌개져선 버벅거리며 고백을 하는데 그 모습이 꼭 초등학교 남학생같이 순박하고 귀여워 보였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연애에 돌입했고 금방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선 딱히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없었어요. 상견례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죠. 시어머니도 제가 고향에서 이미 알고 지내던 분이라 예물이니 예단이니 이런 것들도 양가 집안의 합의하에 잘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남편과 갈등을 빚었던 부분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집 문제였어요. 여기서 애도 낳고 기를 건데 애 생각해서라도 20평대의 작은 집은 무리야. 나는 큰 집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적당한 집을 구해서 시작하고 싶어. 그런데 남편은 여기서 반대를 하더군요. 신혼집인데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다며 무리하게 큰 금액의 대출을 끌어당겨 집을 하고 싶다면서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 앞으로 나가야 할 돈 생각하면 굳이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 난 자기랑 어디서든 상관없어. 아, 나는 싫어. 내가 용납이 안 돼, 그건.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는 널 책임지고 살 거라면서 큰 집에 살겠다고 벅벅 우기더군요. 남편이 그리하니 저도 더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도 꽤 큰 비용으로 치루었고 신혼집도 형편에 맞지 않는 큰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무리해서 마련한 집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남편과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만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만의 보금자리이고 여기서 아이도 낳고 기르고 할 테니 미래를 상상하면 더더욱 기대가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 경우가 딱 그랬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허세가 심하고 낭비벽이 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뭐든 남들 앞에서 내세우는 걸 좋아했어요. 누군가에게 지는 것도 무척 싫어했고요. 반드시 자기가 가지는 물건은 좋은 것이어야 하고
차도 국산은 끌고 다니기 창피하단 이유로 시댁에까지 손을 벌려 외제차로 바꾸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센 그런 사람이었죠. 도대체 결혼 전엔 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는지, 내가 몰랐던 건지, 어쨌든 남편의 그런 면을 알게 된 이후론 남편과 조금씩 마찰을 빚기 시작했어요. 여보, 시계를 또 샀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내가 사준 거. 아, 그건 낡았어. 1년이나 꼈으면 됐지. 나보고 그걸 끼고 다니라고? 이번에 동창회도 있어서 사람들 만난단 말이야. 창피하게 그 낡은 시계를 어떻게 끼고 다니냐? 그 시계는 낡지도 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제가 생활비 쪼개고 쪼개 아껴서 남편 생일 선물로 사준 브랜드 시계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동창회에서 친구들 만나 자랑할 거리 하나 있어야 한다며 무리하게 시계를 사들이더군요. 저는 정작 생활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세제도 가장 저렴한 걸로 사고 제 화장품도 인터넷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거 사면서 어떻게든 줄이려 하는데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 꼴이 너무 한심스럽고 한편으론 너무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잡고 남편의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도 이제 직장에서 자리 잡았고 나도 그래. 근데 당신 이렇게 물 쓰듯 쓰다간 저축도 못하고 나만 하는 것도 없겠어. 우리 아이 가질 생각해서라도 이제부터 저축해야지. 아, 알아. 누가 모른대? 누가 물 쓰듯 돈을 쓰냐? 그리고 우리 아직 젊어. 돈 벌 날들은 앞으로도 많다고. 지금 좀 쓰면서 살아도 된다고. 넌 대체 뭐가 그리 못마땅해서 남편 돈 쓰는데 땡땡거리냐? 억울하면 너도 써. 당신이 그렇게 쓰는데 내가 쓸 틈이 있어? 당신은 동창회 나가 새시계 떵떵거릴 수 있지? 난 고작 나가봤자 동네 마트야. 돈 없어서 친구도 못 만난 지 오래고 만나면 공원이나 집이야. 거긴 돈이 안 드니까. 그리고 허리 아픈 우리 엄마한텐 병원비 한 푼 못 드리고 있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해야 해? 어이없네. 야, 장모 허리 아픈 걸 왜 우리 돈으로 해야 돼? 그건 네 돈으로 해야지. 우리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나?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기로? 저는 정말이지 그때까지 남편이 그렇게 고집을 통해 꽉 막힌 인간인지 몰랐어요. 이건 아예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제 돈이 없는 이유는 남편이 쓰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인데 남편은 그 단순한 사실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왜 자기가 장모에게 돈을 줘야 하냐며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왈칵 나버렸고 그날 저는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한 후로 눈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점점 위험스레 비탈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때 서로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었던 시기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죠. 거기다 시어머니도 도통 만만치 않았어요.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겨야 한다는 약속은 저에게만 해당된 것이었는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대리 효도를 하길 바라더군요. 야, 우리 엄마가 오늘 한의원 혼자 갔다고 하는데 넌 시어머니 옆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둘 수 있냐? 가뜩이나 바람도 많이 부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며느리가 돼가지고는 그것도 못해줘? 뭐?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그러겠냐. 자기 며느리가 없는 것 같다고. 혼자라서 외롭다고 하는데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 네가 신경 좀 써라. 내가 몇 번을 말하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화가 나 대꾸 알려치면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또 정말 그걸 바라신 건지 제게 대뜸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선 예, 넌 내가 궁금하지도 않니? 어쩜 그리 전화를 안 하니? 하며 핀잔을 주시더군요.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요즘 제가 직장일이 바빠서요. 예, 핑계 댈 거면 됐다. 참나,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래서 문제야. 시부모가 있어도 봉양할 생각을 않고 버려두고 그저 지들 좋을 대로만. 옛날이었다면 꿈도 못 꿨을 얘기야. 아니? 내가 그나마 마음이 넉넉한 편이라 넘어가 주는 거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처음엔 시어머니도 섭섭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일찍 보내시고 혼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됐으니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더 기대고 싶을 수 있을 거라 여겼어요. 그래서 저런 말들도 나는 부처다 하는 심정으로 넘겼죠. 근데 제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말이 몇 번 계속되고 나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들은 왜 도대체 생각을 못 하시는 걸까요? 며느리도 며느리이기 전에 한 인간이라는 걸, 그 간단한 진실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장을 보셨다고 여지없이 저를 부르시길래 저도 못 참고 한마디를 했어요. 지금까지야 무슨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 가드렸지만 이제 착한 며느리 노릇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 오늘 못 나가요. 저녁 준비 중이어서요. 죄송해요. 그럼 나보고 이걸 혼자 다 들고 가란 거냐? 이 한겨울에? 너 시애미를 죽일 작정이니? 그 뒤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전화기에 대고 하는 소리들은 그냥 못 들은 척 넘겨버리고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바짝 약이 오르셨는지 그날 바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얘,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 뭐 매일 하니? 나 오늘 하루 너한테 부탁했다. 근데 시애미 말이 우습니? 내가 만만하니? 어쩜 그리 야박하고 모질게 내 부탁을 쳐낼 수가 있냐? 가뜩이나 내가 너 고향 사람이라 어렸을 적부터 봐왔던 애라 좋게 넘어가지고 봐주려고 했다. 모자란 구석이 있어도 그랬거니 하고 이쁘게 보려 했어. 근데 하는 짓마다 어쩜 그리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니? 너 그래놓고 네 친정 가서는 시애미 잘 모신다고 하지? 어? 기가 막혀서 원. 나한테 이러니 네 남편한테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얘. 어머님이 저한테 장본고 들어달라 하신 거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저도 제 할 일이 있어요, 어머님. 제 생활도 존중해 주세요. 얼어 죽을? 네가 할 일은 무슨 할 일? 너 직장에서 버는 그깟 푼돈 그거 안 벌어도 된다. 그 돈은 우리 진환이가 다 메꿀 수 있어. 너 돈 좀 번다고 으스대는 모양인데 그럴 거면 그만둬라. 그냥 집에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그게 우리 아들 위한 길이고 이 집안 위한 길이다. 어디서 여자가 바깥일을 한다고 설쳐대선. 아무튼 너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앞으로 내 전화 그런 식으로 받다간 내가 두 손 걷고 너네 둘 이혼시킬 줄 알아라. 시어머니의 막말이 그쯤 되니 철없던 남편도 슬슬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둥둥 떠다니는데 정말 목구멍 밖으로 그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화를 가라앉힌다고 어머님께 정중히 나가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역시나 그게 무슨 태도냐며 길길이 날뛰자 그조차 무시하고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후 시댁과 한동안은 교류가 없었어요. 저도 시댁에 가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죠. 저녁마다 남편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제 욕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제 비위 맞춰준다고 잘해주는 것 같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사과해 우리 엄마한테.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마음이 상했잖아.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듣고 괜찮을 시어머니가 어디냐?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은 당신 어머니 편드는 거 이제 지겹지도 않니? 그러는 당신은 왜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한번 안 하는 건데? 원래 사위는 장모한테 전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장모님이 오히려 불편하시다고. 너는 뭣도 모르면서 매사 아는 척이냐? 얼른 밥이나 해.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주 넌 일하고 온 사람 기분 잡치는데 선수다 선수야.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뻗대고 있자 제게 결국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기분을 팍 상하게 하는데 아마 저희 사이에 아이만 생기지 않았다면 전 정말 남편과 그대로 이혼했을 겁니다. 아이만은 지울 수가 없었기에 아이가 저희 결혼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가게 했죠. 남편은 미웠지만 10달을 품어 낳은 제 아들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세상 모든 걸 바꿔도 좋은 만큼 귀하고 어여쁜 아이였죠. 하지만 아들은 제 사랑만 받았지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아이를 낳고 난 이후 남편이 집안은 팽개치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 몰래 사업을 시작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요즘 왜 이리 늦어? 야근이 많은 거야? 아,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해. 야근이 많다는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어찌나 황당하고 배신감이 드는지 아이가 생긴 상황이라면 적어도 저와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반대할 걸 알아서 그랬다며 가짜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전 꼼짝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독박 육아를 해야 했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가끔 집에 들어오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크게 벌어올 테니까. 그럼 우리 윤수도 비싼 옷 입고 비싼 유치원 다닐 수 있는 거 아냐? 하고 말하곤 했어요. 남편이 쉽사리 말을 안 해준 터라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 믿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철이 들 거라고, 그러고 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물거품 같은 상상이었는지, 쓰잘데기 없는 상상이었는지 정확히 아이를 낳고 3달 후에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면서 말이죠. 여기 김진환 씨 집 맞죠? 누구세요? 그 사람 지금 낚시 가고 없는데요. 낚시? 태평하게 낚시는 무슨? 당신 남편이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알아? 그 남자들 입에서 듣게 된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바탕 크게 사기를 친 후 그 돈을 들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며칠씩 출장을 간답시고 집에 안 들어왔던 게 생각이 나면서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순환이 시작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채까지 쓴 거였어요. 사채 빚은 자그마치 1억이 넘었고요. 어떻게 제 명의로 그런 짓까지 저질렀는지 경로를 추적할 수도 알 수도 없었죠. 1억. 말로만 들었지 이게 빚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100원, 200원도 아껴가며 썼던 전 그 전까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빚만 저에게 그렇게 넘기고 간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엔 없는 번호라 떴고요. 갓난 아기를 업고 갈 데 없었던 전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이젠 이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를 버리고 간 건 그렇다 쳐도 지 아들까지 버리고 간 남편이 너무도 가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편만큼이나 저에게 가혹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제발 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그이가 어머님한테 연락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난 모른다. 걔가 어디 있는지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그럼 돈이라도 빌려주세요. 그 사람이 제 명의로 돈까지 빌렸다고요. 이러다 저랑 제 아들 둘 다 길거리에다 앉게 생겼어요. 아, 그 돈을 왜 또 나한테 달라 그래? 이상한 애네. 그러게, 네가 네 남편 단속을 잘했어야지. 하여튼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에 우환이 생긴다더니 진즉 내가 이럴 줄 알았어야 하는데 여자를 잘못 들여서. 시어머니의 그 말은 참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 하는 시어머니. 더 마주보고 앉기도 싫어 그 집을 도망치듯 나와버렸죠. 나왔지만 제가 빚쟁이들을 피해 갈 곳은 사실상 한 곳뿐이었어요. 바로 고향이었죠. 엄마, 나왔어. 아니,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나 어떡해. 갓난아기를 업은 채 엄마 얼굴을 보는데 왜 그리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전 그만 그 자리에서 엄마를 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 하며 우는데 엄마는 이미 제 소식을 듣기라도 한 건지 그저 말없이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아버진 안쓰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셨고요. 잘 왔다, 잘 왔어.
여기서 살자. 어머닌 여차저차 그건 있었던 대강의 내용만 들으시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염치가 없었지만 그 뒤로 저는 아기와 함께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와 아버진 빚을 남기고 떠난 남편에게 단단히 화가 나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어떤 대답도 못 들은 채 쫓겨나셨다 해요. 부모님 집에 있는 게 편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단 빚쟁이들을 피해 내려오긴 했지만 언제 저 사는 곳을 알고 찾아올까 늘 노심초사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 이 집 주소를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저는 끝장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험한 꼴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작은 동네라 소문이 다 돌았어요. 남편과 잘 안 되어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다. 남편이 빚을 크게 졌다더라. 여자가 바람을 폈다더라 등등 듣고 있기에 민망한 소문들까지 돌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 꿋꿋하게 부모님 일을 도와갔어요. 그게 제가 살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그 무렵 남동생도 서울살이를 하지 않고 집에 내려와 있는 터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동생이 아이를 잘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한결 수월했죠. 그렇게 가족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동생이 제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누나, 빚도 갚고 아이도 키우려면 우리 뭐라도 더 해야지 싶은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인터넷으로 우리 농산물을 팔아보는 게 어때? 인터넷으로? 당시 저는 인터넷으로 이런 농작물들을 판다는 게 좀 낯설었어요. 될까 싶기도 했고요. 어제 건너마을 다녀왔는데 내가 아는 어떤 총각이 청도 만들고 잼도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고 있는데 그게 잘 된대. 우리도 한번 그쪽으로 수입을 올려보는 게 어때? 솔직히 처음엔 이게 될까 싶었어요. 사실 서울에 먹을 게 널려있기도 했고 근처 5분만 걸어가도 마트이고 거기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잼을 왜 굳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시킬까 싶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해서 소량이라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에 나섰어요. 어떤 걸 만들지, 어떤 재료를 쓸 건지, 어떻게 배송을 할 건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동생과 조사하고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동생과 생각해낸 게 도라지 전과였어요. 많은 걸 시도하지 말고 일당 소량만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제일 자신 있는 걸로 도전을 해보게 된 건데 생각보다 이 도라지 전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명절 때는 정말로 불티나게 팔려갔어요. 재료비는 들어도 질을 낮추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조금 다른 데보다 높긴 했지만 저희 걸 한번 구매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맛있다며 구매해 주셨어요. 제품에 평을 쓰는 공간도 있었는데 거기에 글도 잘 달아주시고요. 성공하게 될지 몰랐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니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유진이 유민이 덕분에 엄마 아빠가 아주 호강을 하네. 호강해. 고맙다 우리 딸. 그간 고생 많았는데. 말씀을 못 이으시고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저는 드디어 1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빚을 갚은 날엔 드디어 모든 짐을 벗은 듯 했어요. 그제야말로 자유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돈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는데 거기서 벗어난 기분. 어쩌면 이 기분을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러면서 아이 키우는 것에도 한결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동생이나 부모님께 맡기는 날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돌보고 아이를 데리고 놀러가고 할 수 있었죠. 아이는 흙냄새도 좋아했고 물에 발을 담그고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럴 때면 저도 어렸을 때가 생각나 마음이 푸근해지곤 했습니다. 부모님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이 행복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정말이지 평온한 나날들이었어요. 이 평온이 깨진 건 남편이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잘 지냈어? 멋쩍은 얼굴로 저를 찾아온 남편이 저리 말하더군요. 지금 나한테 잘 지냈냐고? 제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은 거의 노숙자와 다름없는 꼴로 찾아와 밥을 찾았어요. 나 배고픈데 밥 한 끼 먹을 수 있나? 아, 그 전에 장모님 장인어른부터 봐야지. 어디 계셔? 내가 당신한테 왜 밥을 줘? 그리고 당신이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 나한테 급이 떠안기고 사라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 이제 당신한테 나쁜 말 하고 싶지도 않아. 널 원망한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가. 그런데 남편은 가지 않고 그럼 우리 아들은 아들이라도 보게 해줘 하며 아들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든 남편을 몰아내기 위해 힘으로라도 남편을 끌고 가려고 소매자락을 붙잡았는데 남편 역시 힘으로 버티더라고요. 남동생이라도 부르고 싶었지만 부모님과 밭에 나가 있는 터라 그럴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아빠 하면서 나오고 말았어요. 아들의 눈엔 한가득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컸냐며 엉덩이를 두드리는데 제겐 그 꼬락서니가 연기이고 가식 같았습니다. 우리 윤수, 아빠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아빠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가 아빠 백반만 자면 온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랬어? 사실 저는 아이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마 제 아빠가 빚을 온통 떠넘기고 잠수 탔다는 그런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나가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아이가 남편을 보더니 보고 싶었다며 안긴 거예요. 남편은 기세 등등해졌는지 거봐, 우리 아들도 날 이렇게나 보고 싶어 했네. 어떻게 나한테 안 보여줄 생각을 했어? 하며 저를 탓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단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황당했죠. 저는 지금 가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부르겠다며 엄포까지 놓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다가 결국 저희 엄마와 아빠까지 만났죠. 아니, 자네가 대체 무슨 낯으로 여기로 나? 이 몹쓸 놈아. 내 자식 눈에서 눈물 다 빼놓고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이었어요. 근데 저의 아빠입니다. 이 사람 혼자 애 키우게 둘 수 없어서 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와 아빠가 등장하자 눈물, 콧물까지 흘리며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처음엔 노발대발하시며 자네 없어도 잘 살았다고 하던 엄마도 말씀을 잃으시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단 1분 1초라도 제 아이 곁에 있는 걸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식 한번 따스하게 안아준 적 없는 놈이 무슨 아버지인가요? 제 자식에게 절대 그 자리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옆에 있던 물량동이를 들어 물을 획 끼얹어 버렸죠. 근데 이 남편놈이란 작자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나 당해도 싼 놈이지. 마음껏 퍼부어. 미안하다 유진아. 지금 당신 하는 짓이 다 우리 엄마 아빠를 우습게 보는 짓인 거. 날 기만하는 행동인 거 모르겠어? 가라고! 우리 아직 부부잖아, 유진아. 우리 법적으로 부부야. 저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며 물량동이를 한 번 더 퍼부어 주었고 힘으로라도 남편을 붙잡아 끌어내었어요. 다행히 마침 들어온 남동생이 남편을 보곤 멱살을 잡아 그 길로 내쫓아버렸고요. 남편의 등장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난 듯 어지러웠죠. 부모님이 괜찮냐며 제게 다가왔지만 괜찮다고 말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말 그대로 남편이란 폭탄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덜컥 저와 남편이 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잠수를 타버렸으니 이혼을 신청하고 처리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거 하나는 해야 했죠. 아이가 아직 어린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차피 살지도 않을 남편을 남편으로 냅두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을 찾아가 이혼 서류를 건네게 되었고 도장을 찍으라 했습니다. 아냐, 나는 우리 윤수 생각해서라도 죽어도 못해. 나한테 기회를 줘. 남편은 역시나 못 찍겠다고 버티더라고요. 빚이 한가득이라며 저마저 자기를 버리면 갈 곳이 없다나? 그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요. 그러더니 남편은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며 저희 집 주변을 빙빙 맴돌기 시작했어요. 잠은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면서 낮에는 계속해서 농사일을 돕고 엄마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밥을 손수 차리고 하면서 이 집에 뭉개고 들어오려 했죠. 그러면서 넉살 좋게 웃으며 많이 드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남동생도 정말이지 위에기 위로 역류할 것만 같았어요. 딱 봐도 이 인간은 저에게 어떻게든 부비어 자기 빚을 갚으려고 하는 수작이 분명한데 말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어떻게 알고 저희 집을 찾아온 겁니다. 사돈어른 그간 잘 지내셨어요? 며느라 잘 지내니? 우리 아들이 여기서 지낸다 해서 내려왔단다. 사돈어른 여기에 짐 풀면 될까요? 시어머니는 전과 달리 낡은 행색을 하고 있었는데 딱 봐도 남편과 함께 빚에 오랫동안 시달린 것 같았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도 태연스러웠어요. 마치 평소 왕래하던 사돈댁에 온 것처럼 뻔뻔스레 물어보시는데 속으로 참고 참아오셨던 저희 엄마도 순식간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셔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여편네야, 당신 아들 데리고 가. 내가 지금까진 우리 손주 봐서 참았어. 근데 이게 뭣들하는 짓이야. 내 딸 그간 이리 고생시켰으면 됐지. 또 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썩 나가. 당신 잠깐만. 그때 아주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엄마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저도 남동생도 모두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신 사돈어른에게 말이 좀 심하네. 그래도 집에 오랜만에 오셨으면 대접은 해드려야지. 유진아, 가서 식혜라도 좀 타와라. 지금까지 그간 아버지는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알랑방귀를 끼든 간에 그저 나가라는 말로 일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시어머니를 챙기시겠다고 저에게 식혜를 타오라 하는데 저도 순간 표정이 확 굳어 멀뚱히 아버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식혜까지 타오셔선 한 잔을 건네시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버진 시어머니를 그날 하루 대접하게 했어요. 마치 무슨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대접에 만족했는지 피식 웃으며 저는 농사꾼이라 하셔서 그저 촌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참 격식도 차리실 줄 알고 경우가 있으신 분이네요. 하시더라고요. 남편 역시 장인어른의 품성과 인격이 남다르다며 입에 침이 마를세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저와 남동생, 엄마만 이 상황을 멀뚱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아버진 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어요. 예, 유진아, 네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우리 소들 좀 보여드리자꾸나. 축사를 가자고요? 아버진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시어머니에게 가서 축사에 갈 테니 옷을 도톰하게 입으시라고 하곤 먼저 휘적휘적 걸어가셨어요. 전 영문을 모르고 일단 아버지를 따라갔고요. 뒤따라오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마치 여기가 제 집처럼 천하가 태평해 보였죠. 새삼스레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졌어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아버지의 속을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축사 안으로 들어가셔선 소똥을 치우셔야 한다며 트랙터로 소똥을 밀기 시작하셨어요. 그 와중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아우, 냄새. 아니 왜 사돈은 여기까지 우릴 데리고 온 거야? 냄새나게 정말. 그러니까요. 누가 농사꾼 아니랄까봐. 엄마 그냥 가요.
엄마 아프다고 거짓말하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참 조잘거리던 시어머니 입에서 비명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서둘러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가 온몸에 똥을 묻히고 서 있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 옆에 약간 똥을 맞아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그때 제 눈에 삽을 들고 계시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진 한 번 더 삽으로 소똥을 푸더니 그대로 남편 얼굴에 퍼부어 버렸어요. 이건 내 딸 고생시킨 값이다. 어디 염치도 없이 여길 와, 이 똥 같은 놈아. 넌 똥이라 이름 붙이기도 더러운 놈이다. 이런 미친, 당장 이 똥 못 치워요? 사돈! 시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기 직전이셨고, 남편은 입에 똥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치우라 말라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죠. 저도 삽을 들어 그대로 남편에게 퍼부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뭐라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렸고, 제가 한 번 더 삽을 들자 그대로 똥을 뒤집어 쓰고 시어머니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어요. 그 후 소똥이 많이 더럽긴 했는지 지금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콧배기도 보이지 않아요. 이혼 서류엔 도장 잘 찍었고요. 드디어 남편과 이혼하여 남편이 아닌 전남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전남편에 대한 생각은 싹 지우고 고마우신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갈 예정이랍니다. 다만 걱정이 있다면 아들 녀석인데요. 아들이 가끔 전남편을 보고 싶어 해서 마음이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나중에 크면 찬찬히 설명해 줄 생각이에요. 아마 제 아들이니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더 용기 내서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족끼리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